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진투박.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오늘 1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2064포인트죠. 금요일날 폭등을 했어요. 폭등. 안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저는 시황을 점검해 드리잖아요. 금요일날 한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합의점을 찾고 다시 한번 그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그런 뉘앙스로 인해서, 핵심 어쨌든 미국 트럼프가 나와서 얼마나 뒤에 이제 TGP를 만나려고 하는데 많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위안화가 급속도로 급전직하던 게 절상을 급속도로 하고, 원화 환율도 급속도로 절상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폭등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미중 유관 그게 무역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게 단기간 무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번에 레리 커드로라는 국가경제 자문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장관도 있고, 윌버로스라는 상무장관도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3인방이 좌지우지해요. 물론 중앙에 제일 가장 윗대가리에 있는 위대하신 파월 그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국가 핵심 행정부의 수반들은 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좌지우지 하는데, 레이 커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아니다, 합의된 거 준비된 게 없고 아직 그런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합의할 거다. 얘네는 어떻게 대통령하고 행정부 애들하고 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 행정부들은, 물론 의원들이야 많은 얘기 하지만 위에 행정부들은 깨갱 하는데 얘네들은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장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중간선거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랬던 것 같고요. 전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내년에 미국의 긴축이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내년에 4번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지난번 방송도 그랬고요. 어떤 방송에서 누군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한 번 11월에 올리고 내년에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 속지 마시고요. 자본이 탈출하면은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도 나와서 불가능한 얘기니까, 경기가 무너져도 안 올리고 있는 이유가 경기가 더 무너질까봐 안 무너지는 건데,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특히 달러 자금들, 유로화 자금들, 엔화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죽어요. 국가 부도로 갑니다, 진짜. 금융 위기를 넘어서.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금리의 핵심인데, 나와서 금리를 못 올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경제가 꺾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금리 차이가 났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올리고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뀐 본질은 지난번에 제가 임진왜란을 비유를 하면서 조선시대를 비유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못 올리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황의 본질에 대한 편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 패권 정쟁과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가 풀어드렸고요. 바뀐 본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내년에 오히려 가속도가 더 빨라질 예정이고요. 경제 패권 전쟁은 이제 종국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중국해라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고요. 첨단 산업, 미국이 인공위성과 인터넷으로 인해서 군사전쟁과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10년 전에 개발한 인공위성이, 그리고 그게 계속 가속화가 되면서 미국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첨단 선정에서 경쟁력을 뺏기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양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전쟁, 5천억의 달러에 해당되는 관세와
중국이 가져가는 1,500억에 달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요. 사실 이 이면에는 첨단 산업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를 힘들게 하려는 그 2차 본질이 있는 거고요. 이런 끝에 있는 바뀌지 않는 본질, 진실, 진리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 말씀을 꼭 언급해 드리고 싶었고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단기간에 저점이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허나 이거는 박스권에서 유지하다가 이제 거품이 터질 때마다 증시는 폭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시황에 대해서 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면 매 회차마다 제가 시황 설명할 때마다 준비하시라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준비하시고요. 지금 2000선 깨질 겁니다. 얼마 뒤에. 그러니까 준비하시고요. 지금 이제 시작했고요.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고, 이제 보통 이제 서론으로 갔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직 본론 오지도 않았고요. 본론은 내년이고요. 내년에 절정으로 치달을 겁니다. 보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는 거고요. 위기가 왔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엄청난 저에겐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저희한테 큰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SM 엔터테인먼트 옆에 계신 그 김재경 씨가 늘 말하는 SM 이수만 회장이 계시는 SM 엔터테인먼트 금융위기 때 8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7만원, 8만원까지 갔다 그러죠. 100배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계세요. 옆에서 지금요.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 하나 여쭤볼게요. 네. SM이 그 면세점도 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립은 했죠. 다른 데랑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그게 SM 엔터테인먼트입니까? 이수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SM이랑 다른 사명입니까? 다른 회사의 사명입니까? 아마 자회사인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이 아파는 데서 그것도 지금 훅 들어갔죠, 갑자기. 아니, 제가 어저께 삼청동으로 갔는데 인사동 근처에 가다 보니까 삼청동이요, 네. 삼성동이요? 삼청동. 삼청동. 종로구 쪽에 있는 인사동 쪽에 가보니까 그렇죠. SM 면세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 SM 명칭은 SM 그 산하에서 할 텐데 컨소시엄으로 이뤄서 혼자 하진 않을 것 같고 SM 그 면세점이 매출액은 미미하더라고요. 아직 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조그만 아마 그 계열사사 아니면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걸로 느껴서 왜냐면 그 상호 SM자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그걸 물어봤던 사람한테 SM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진짜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1980년대 멕시코 모라토리엄 사태, 1997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사태,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네? 다시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런 큰 기회는요 정말 온다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결실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결실은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원유 3편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쉐일가스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죠? 쉐일가스를 조금 시작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 다음 편에서 원유를 마감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원유를 한 번 더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원유에 대해서 쉐일가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쉐일가스 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석유의 시대가 왜 저물어가고 있고, 왜 가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이유, 그리고 석유의 시대는 왜 저물기 시작했고, 미국의 부활을 이끈 혁명이 바로 쉐일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압 파쇄법, 수평 시추법이라는 두 가지 시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파쇄법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집안의 퇴적암층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퇴적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지지 구조에 보면 퇴적암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에너지원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엄청난 양의 강력한 수압, 물의 압력으로 뿌립니다. 파쇄, 부셔버려요, 돌을요. 그럼 거기서 증기가 나온대요. 그거를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쉐일가스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지만
수평 시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 캐내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그 셰일가스 층이 그 태정암 층에 있다는 거는 알아냈으나 이것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이 기술을 미국이 드디어 상용화시키고 개발해내고 엄청난 양을 뽑아냄으로 인해서 미국의 엄청난 그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또 더불어서 유럽과 중국과 이 캐나다와 이 많은 그 나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혁명에 준하는 에너지 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너지 혁명이 오고 있다고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에너지 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 패러다임이 붕괴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유가 상황이 오는데 공급 측 이후에서 보면 전 세계 석유 기업이요. 공급 대기 물량이 도처에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공급 과잉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큰 손들이 점유율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조적으로 공급 측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수요 측을 보게 되면은요. 이 셰일가스 혁명이 만든 탈석유 시대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석유의 수요가 기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스의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셰일가스가 만들어낼 변화를 준비하는 그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큰 맥을 짚어 계시는 잘 짚으시는 분이 본인이 자주 말씀하시죠. 투자에 맥을 짚은 남자, 라고 하면서 방송 신문 털 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 신문을 보시면 큰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기점들이 있어요. 얼마 전 러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어디입니까? 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 때 굉장히 러시아가 다 잠가버린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사태와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랑은 역사상 별로 친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신문에서 예전에 오바마가 일본의 아베를 방문하면서 다 히로시마를 방문하면서 아베의 어깨를 싹 쓰다듬어주고, 네? 그리고 시진핑이 왜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나고 있고, 네? 왜 중앙아시아를 가서 시진핑이 끊임없이 가서 왜 거기 가서 투르크스탄을 가서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흘려보내지 마세요.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랑 직관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예요. 이게 신문을 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신문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정보를 접했었을 때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요. 자세하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석유 에너지 패러다임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석유의 수요가 가스로 옮겨갔다면 석유 시장은 수요가 빠진 만큼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이 되죠. 석유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조적으로 유가가 80불까지는 올라갔다 하지만 정말 더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90불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100달러를 넘어서 150불을 가고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셰일가스가 만들어낼 변화를 보는 이제 중국이 보면 미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벌써부터 에너지 인프라, 가장 먼저 산업이 형성되게 됐을 때 하는 이유가 인프라를 먼저 깔아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에너지원은 안전하다. 그리고 제도, 그리고 인프라가 깔려.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법도 그렇지. 만들어야 되고,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법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벌써부터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미국의 셰일가스를 받아오기 위해서. 파나마운항을 확장 공사를 하고, 아베 정권이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동맹을 유지하랬던 지금 단기간에, 지금 말고요. 며칠 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만난 것 같잖아요. 그거 오래 안 가요.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알고 계시죠? 아베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얘기예요. 일본하고 중국은 손을 잡는다고요? 아이고, 또 누구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신한국당하고 손잡은 거랑 똑같은 거,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동맹을 유지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파나마 운하를 확장 공사를 하고 해상 루트, 아프리카 희망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본량을 뚫어서 그거를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응? 그렇지만 이 중에 한국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를 가슴이 아픕니다. 소극적이죠. 재생에너지 목숨을 걸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식에서 원전을 파괴하고 있어서 원전 파괴하는 까지 좋아요. 솔직히 터지겠다면 죽잖아요 다. 그럼 네. 근데 와서 셰일 가스를 받아올 준비를 해줘야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저유가, 탈석유를 준비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에요. 중국판 탈석유의 시작이 되고 가스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응? 전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은요, 석유가 4% 5% 정도 되고요. 석탄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한 25%까지 올라왔어요. 그 중에 중국은 석탄 비중이 72%. 그렇죠. 높죠. 석유가 20%, 가스가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스가 6%였던 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왔어요. 가스라는 게 친환경적이고 오염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가스 가격이 폭발적으로 싸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기름값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가스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프라를 설치를 하고 가스 소비를만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인프라를 설치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산업 구조, 그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먹어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먹어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럼 그 가스가 그 인프라를 구할 때까지 가스는 어디서 구할 거야? 응? 첫 번째로 중국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세계 최대라 그럽니다. 근데 세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그 뭐냐? 네. 첫 번째로 그 셰일가스를 뽑아내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압 파쇄법이라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국에 있는 셰일가스는요, 더 깊고 굉장히 캐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스 파이프라인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술적 부분도 좀 힘들고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 이 핸디캡이 해결되기 전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가지고 오냐, 이걸. 그 뉴스 보셨었나요? 옛날에 시진핑이 예전 오래된 얘기입니다. 중앙아시아로 가서, 네? 중앙아시아. 그 맨날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맨날 뜯기는 카자흐스탄, 뭐, 있잖아요. 뭐, 흐스탄, 키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메키스탄, 정말 우리나라만큼 안타까운 나라예요. 러시아, 유럽, 중국, 맨날 두들겨 맞아. 허건날 뜯기고, 허건날 전쟁 나고, 허건날 난민 일어나고. 안타까운 나라예요. 가슴이 아픈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거기에 석유와 가스가 왜 그러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먹을 게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지리적 낑겨 있겠죠. 유통하고 물류하려고 그러면, 네? 기점이 필요하겠죠. 그 이유인데, 시진핑이 바로 그냥 최고의 수를 둡니다, 여기서. 투르메키스탄에 가서. 우리 그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이 거의 1, 2, 3위를 다툰 투르메키스탄에 가서 가스에 대한 계약을 이끌어냅니다. 신의 한 수를 두게 되죠. 예. 중앙아시아 에너지 전쟁에 바로 개입한다는 얘기죠. 예? 중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이 한두 팔고 있을 때 투르메키스탄에서 바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죠. 그 거래가 뭐냐? 세 번째요. 그렇게 중국하고 맺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요. 제일 가깝고 두 번째로 중국의 값싼 공산품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들 대부분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물품이 되게 싸잖아요. 그걸로 막 갖다 줄 수가 있어. 그리고 한족 계열들이 많답니다. 섞여 있는 애들이. 같은 그 동족 계열. 그래서 요거를 이 무기 회유책을 가지고 투르크만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그 국영 그 에너지 업체인 CNPC, 시노펙, 신움 이 세 가지 세계적인 뭐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엄청 크다고요. 물론 계획상의 차질이 100%가 어느 정도 시차는 있겠지만 에너지 수출이 국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르크스탄은요. 성공적인 가스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의 드디어 수요처를 찾게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중국도 가스를 받아올 물량을 바로
10년에 20년에 걸쳐서 받아올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왜 우리나라는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지금 현 사태를 작동할 수가 없어 보니까 이 지금 현 시점이 보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 전 보이시죠? 주식 대책 안전기금으로 5천원 나왔다고 하잖아요. 다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또 하나 작전을 칩니다. 러시아를 또 다시 끌어들이게 되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웠던 적이 진짜 치기 아닌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친했던 국가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왜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같은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서로 이게 경계를 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살거나 이렇게 누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이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에 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베트남이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이상 이게 지배되기 쉽지 않아요. 러시아는 어차피 패권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왜 친해질 수가 있게 되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라고 4년 전, 3년 전, 5년 전에 그때 그 일. 예? 러시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가스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푸틴이랑 막 장난 아니었죠. 막 서로 죽이니 살리니 막 전쟁 난다고 막 하면서 막. 예? 여기서 만약에 가스가 잠겨버리면 유럽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서 다 죽어요. 근데 유럽은 이걸 대비해서 셰일가스를 받아오기로 하죠. 미국에 있는. 그럼 어떻게 해요? 러시아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국은 패권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주겠습니까? 안 좋아요. 트루프 거기도 어떻게 하면 거기가 어떻게 하나만 고 기대입니까? 보이치로 잡아야죠. 그래서 러시아를 갔다 온 거예요. 푸틴과 러시아를 만나는 이유가. 이 신문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네. 셰일가스를 받아오기로 하죠. 네. 그래서 러시아와 에너지 밀월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라인 그 기공식이 있는데요. 2015년에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의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 봐서 무방합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가스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러시아, 중국의 에너지, 중국은 러시아와 그래서 중국은 셰일가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오늘은 셰일가스까지만 할게요. 전기차랑 좀 겹쳐지는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기차는 짤막하게 할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전기차에서 3차선의 혁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가 지금까지 수송 목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동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최종적인 모바일 기기의 형태로 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과 모바일의 융합. 최종적인 모바일 기기의 융합.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라는 거는 연비라는 효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의 패러다임이 훨씬 더 큰 값어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과 대중성이 갖춰지게 됐었을 때 대규모 소비가 촉발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큰 흐름은요. 경제성과 대중성을 갖추게 됐을 때 대규모 소비가 촉발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많은 준비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별로 없다 그래서 상용화가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전기차가 안 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는요. 차의 20%가 전기차예요. 그리고 전기차 대국을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환경. 사실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첨단 산업에서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패권부터 해서 두 번째 이 에너지 패권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어야 힘이 있어야 이 6가지 힘 중에 이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어야 패권 국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산업 경쟁력이 있어야 패권국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뺏기게 되면 절대 에너지 패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환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그 중요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에 대한 인프라를 다 깔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실제로 정말 많이 깔고 있습니다. 인프라 특히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테슬라 슈퍼차저라고 있습니다. 충전하게 되면 몇 분 안에 끝나는데 몇 분이 아니라 거의 그 급속도로 끝나는 그 주유소 그 주유 충전소처럼 주유소 휘발유 그 주유소처럼 그게 깔린다는데 중국에 가장 많이 벌써 65개가 급증해 그 수준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기준으로 들은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자동차 업체들과 모든 국가들이 이 셰일가스와 그리고 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침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유라는 그 시스템에서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셰일가스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이 전기차와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가. 그리고 세계는 어떤 일이 파생이 일어났었을 때 다 글로벌 국가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흔한 예로 그리스 하나가 예전에 그 세계 GDP 2%도 채 안 되는 그리스 하나가 그 부실 났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막 시청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에 돈꾸준 나라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유로화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2세대 전기차 신호토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독일이 아니에요. 알겠지만 독일 3사, BMW, 아우디, 벤츠 그 부의 상징이잖아요. 아직까지도요. 걔네가 가만히 있을 라인이 아닙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GM이 파산했을 때 그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전기차 사업만은 매각하지 않았고요. 르노 닉산 애들도 그 힘들었을 때도 전기차 사업만큼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미래의 먹거리였기 때문에 생존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셰일가스, 전기차, 탈석유 시대에 도래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돼서요. 대표적으로 전기 만드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력 그렇죠. 네. 가스 발전이 석탄 발전을 이미 2015년도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중이 25%라고 하고요. 필연적으로 전기차 이용이 증대되면 전기 소비가 많아지면 가스의 소비로 증비가 연결이 되고 3차 산업혁명, 전기차, 가스라는 연결 그림이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인프라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소비의 본격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간 내에 탈석유 시대가 온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전환, 제도, 도로와 충전망 등 인프라 교체는 장기간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의 문제에 또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일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유가는 축복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 경제학은 역사가 경제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를 많이 필요합니다. 이 원유가 경제학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저유가는 축복이 아니라 공포다라는 그 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원유라는 그 카테고리는 여기서 다음번 시간에 마무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셰일가스에 대한 중점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전기차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